7번 국도, 동네 책방, 시골살이, C.S. 루이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뭐든지 북클럽 김시우입니다. 네, 이주영입니다. 정수현입니다. 버피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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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님이 지난주에 되게 자신 없어했던. 네, 전 사실 지금도 약간 떨려요? 제 마음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왜요? 이게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까. 아, 욕먹은 대로 욕먹은 대로 그냥 괜찮지 않나요? 슬프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아, 나나요? 욕먹으면 아니, 슬프구나. 제가- 그러니까 제가 슬픈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책이 혹평을 받으면 슬프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정수현이 제일 슬퍼요. 네, 저 카르마 어떡하죠? 그때 카르마 어떡해요? 어떡해. 1화부터 아, 저는 네. 전혀 슬프지 네. 않았고요. 전혀 뭐 기죽지도 않았고요. 그럼요. 네, 그냥 그럼요. 상관없는데요. 아, 네. 네. 괜찮아요. 슬픔은 의견을 김시우 존중해야죠. 씨니까. 네, 시우님 저- 슬픈 마음으로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슬프네요. 한 네. 슬픈 시인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네요. 아, 슬프죠. 근데 공교롭게도 최승자 선생님은 뭔가 허무와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었죠. 네, 뭐 맞아요. 아마 한국인이면은 이름은 한 번쯤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시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유명한 시집들이 워낙 많죠. 뭐 이 시대의 사랑 가장 처음에 나왔던 시들도 있고 거기 이제 진짜 유명한 시들이 많이 이제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최승자 선생님이 두 권의 그 산문집을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를 가져왔고요. 이게 1989년에 처음에 이제 출판이 되었다가 최근이라고 해도 되겠죠?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21년도에 그 난다 출판사에서 이거를 또 몇 편의 그 글들을 조금 더 실어서 증편을 해서 이제 복간을 했고요. 최근에 나온 책은 이제 그 표지에 선생님이 이게 담배를 피시고 계신 그 사진을 흑백으로 이렇게 넣어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책이 출판이 돼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책은 뭐 소설이 아니라서 뭐 어떤 줄거리나 이런 거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952년생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대 동문과를 들어가셨지만 중퇴하셨다고 들었고요. 맞습니다. 아, 중퇴하셨구나. 네. 졸업하지 않으셨어요? 네, 졸업 안 하시고 그 94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아이오와 그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 작가들이 아, 그래요? 국제 작가들이 네. 함께 모여서 워크숍 맞아요. 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거기에 3개월 초청으로? 과정으로. 네, 지금도 작가들이 가고 있고, 네, 맞아요. 그거 한강 선생님도 갔다 오셨고, 한강 선생님이 거기 갔다 오신 다음에 내신 산문집도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거기 아이오와가 그런 문학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한데 그 작가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그 3개월 동안의 시간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다들 그 작품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최근자 선생님도 그 아이오와 대학교의 초청으로 이제 미국에서 체류를 하시면서 이제 또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겪었던 것들을 다른 한 권의 산문집으로 출판을 하셨어요. 어떤 나무들은? 네, 맞아요. 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산문집.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이랑 이 책이랑 어떤 걸 더 좋아하냐고 물으면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산문집이고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신데 그 초기에 쓰셨던 작품들이랑 시집이 워낙 유명하니까 총 8권의 시집을 내셨는데 앞에 4권이랑 뒤에 4권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이제 앞에 4권은 원래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최승자 선생님의 시들처럼 되게 허무나 어떤 뭐 죽음,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고, 근데 그 이후에 그 아이오와를 다녀오신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신비주의를 이제 맞아요. 공부하시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시집도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거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는데 그 후기 작품은 전기 작품이랑 분위기가 많이 신비주의 영향으로 다르다. 그래서 읽어보실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전기 작품들이랑 후기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2021년에 나왔지만 네, 그 에세이들의 그 마지막에 그 쓰신 연도들이 붙어 있는데 네, 네.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로 70년대, 80년대에 쓰신 네, 주로 80년대가 대부분. 많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계속 이제 그 시대를 생각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아, 이 선생님이 80년대면은 30대였구나. 계속 이제 그 시인님의 나이를 저도 가늠하면서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시인이 그 나이대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약간 좀 파악하는 뭐 그게 수고롭다면 수고로우신데 저한테는 수고롭다기보다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읽기의 과정 중에 하나여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가끔 어떤 에세이들에는 이제 나이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읽고 있는 나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늙었다고 하시는 건지 본인을 자꾸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은 나이 개념은 진짜 1900 예를 들면 80년대랑 지금 비교하면 너무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와 저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 나이에 저희 엄마는 한 20살쯤에 네네네 이미 이제 제 나이에 첫째 딸을 대학에 보낸 거예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약간 저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중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애 주기가 워낙에 달라지면서 저희가 좀 그런 식의 인식 차이, 그러니까 스스로 뭐 사회가 부여하는 어떤 나이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나이 체계의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쉬운 삶이란 없다. 어떤 존재든 혼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럼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궁금해요. 호피디님이 되게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되게 야외에서 독서를 하시면 너무 좋다고 사진을 보내오셔서 저는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저는 이 책을 호피디님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를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는지 제가 아니까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최승자 시인을 제가 접한 거는 누나 때문이긴 해요. 네. 지난해에도 이제 누나가 저보다 한 몇 살 많은 분이고 이제 누나는 학번이 90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오늘은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세대와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승자 시인의 시집을 그때 접했었고 이분이 진짜 근데 그때 좀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아프구나 자꾸 찌르는 말을 계속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정도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산문집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이게 뭐 물론 아까 시우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이분도 기가 있죠. 이게 처음에 쓰셨던 거, 그 다음에 어떤 단계, 그 다음에 또 그 신비주의 공부하신 다음에 시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년으로 향하는 성장에 대한 서사를 제가 성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졌던 느낌들을 굉장히 자극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좋아했던 것들, 그때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계속 나왔던 제가 뭐 꼬리표에도 가져오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3 시절에 어디로 놀러 가고 또 대학 입학을 기다리면서 뭐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그런 뭔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뭔가 내가 속한 세계를 벗어나는 방식들이 여행이고 그리고 그것이 맺히는 곳들이 고속터미널, 기차역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속한 세계를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좋아했던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뭐 제케로악 같은 경우도 제케로악 얘기를 하시면서 뭐 우리 우상이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고3 시절에. 그리고 제케로악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뭐 이분이 또 나중에 번역하신 책 중에 워터멜론 슈가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리처드 브라우티건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아예 이 책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성원학시라는 책으로 뭐 비트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적인 어떤 상징으로 떠오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근데 제케로악의 길이에서도 비트 세대 얘기인가요? 비트 세대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 세대가 처음 나온 얘기가 제케로악의 길 위에서라는 온더로드 그 책인데 이제 그 얘기를 쭉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물론 이제 비트 세대는 60년대, 50년대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세대 그 차이로는 정확하게 그게 일치 평행선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뭐 비트 세대, 히피 세대, 뭐 그 다음에 그런 뭐 X 세대를 넘어서 그런 세대들을 받아들이는 게 한 20년 늦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비트 세대나 히피 세대를 받아들인 다음에 일본엔 전공투 세대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 그리고 이 우리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규범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대의 구분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최승철 시인이 많이 하세요, 여기서.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의 그 시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정말 규범과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충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던 심지어는 뭐 유혈 충돌도 있었던 뭐 이제 민주주의로의 충돌도 있었지만 내 자신이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대미안적인 충돌도 동시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막 책장을 찾아서 집어들었던 게 이 책인데 김현수 장편 소설 7번 국도 리비지티드인데요. 저도 대학교 때 7번 국도를 갔어요. 여행하셨나요? 여행을 했어요. 이때 그 책을 보고 나서 했다기보다는 왠지 이렇게 길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돈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무전여행 같은 여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들을 나만 한 게 아니고 제케로악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꼬리표로 얘기하려고 했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체게바라도 했고 그리고 체게바라 뭐 제케로악 혹은 뭐 이 비트 세대의 여러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이거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젊은 시절의 사람들이 모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춘천 가는 기차도 생각났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가져왔던 뭐 7번 국도 지금도 네일로로 하지 않을까요? 네일로 하시죠. 네일로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그 이제 한 세대가 바뀌는 그런 어떤 그런 연결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서사를 만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가를 최승자 시인의 산문에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그래도 심지어는 글 뭐 이렇게 한마디 썼어요. 문장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내적 속성의 행위인가 이제 글을 썼어요. 제가. 너무 우와, 글이 그 정도로 감동이셨어요? 너무 글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와. 너무 오늘은 신기하다. 눈물 없이 잠들 수 있겠다. 또 이런 말도 제가 썼어요. 카톡에 이거 써놨는데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과욕을 긁어내어 글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말을 제가 두 가지를 쓰고 나서 너무 이 최승자 시인의 말이 절절하게 근데 그 글도 그 문장도 너무 좋네요. 네, 고마워요. 제가 썼어요. 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어떤 나무들은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 세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키로 또 넘어가기도 해요. 하루키 네. 얘기는 좀 나중에 할 건데 네. 이제 7번 국도도 보시면은 김현수 씨도 마찬가지, 김현수 작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괴로움과 청춘의 고독, 뭐 어려움, 방황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쓰신 분이고 거기에 또 역시 하루키가 녹아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퍼즐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단은 떠나야 한다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했는데 세대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트 세대를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전쟁과 꼭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 세대, 히피 세대. 비트 세대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히피 세대는 월남전.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기성세대들이 와가지고 자 우리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트 세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럼 어떤 저항적인 그런 청년 세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후에? 그러니까 예, 전후에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뭐 이걸 이제 비트라는 게 우리가 네. 뭐 비트를 그 비트일 수도 있고 뭔가 네. 이렇게 신나는 비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영어로 정확히 얘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완전히 지친 비티드인가요, 그럼? 이렇게 비티드 패배한? 돼버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맞아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그런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학업으로 왔는데 와 이들이 원하던 그런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네. 근데 이들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와가지고 뭐 그냥 우리 이제부터 잘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피 같은 경우도 월남전에서 네.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기성세대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운동 이런 것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비트 세대가 힙스터라는 용어를 만든 첫 세대래요. 힙스터요? 힙스터. 그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1940년대 후반에 이 비트 세대, 비밥과 블루스를 즐기던 젊은 백인들을 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가 힙스터라는 용어. 진짜 오래된 말이구나. 세상에. 그래서 이 비트 세대에서 아까 그 최승자 시인과의 연결 관계를 찾은 거는 그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워터멜론 슈가에서라는 네네네. 책에서 찾은 거고 워터멜론 슈가에서를 본인이 굳이 번역을 하겠다고 하셔서 번역가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보이셨던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책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비트 세대를 상징하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승자 시인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이런 그 부조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학번상으로는 좀 그런 게 끝자락인데 조금 선배들이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보면 아름답고 가까이 보면 치열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대신에 사회를 바꾸는 거니까 확실히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길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7번 국도를 가면서 7번 국도 얘기를 하면서 쭉 7번 국도를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네. 여기 뒤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기에 점점점 아직도 청춘일까?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청춘이란 말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마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이제 비틀즈의 루트 세븐이라는 네. 이제 정확히 잊지 않은 싱글을 여기서 루트 세븐이 7번 국도잖아요, 사실은. 네. 그걸 테마로 해서 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 아. 여기도 역시 비틀즈는 사실 히피 세대의 상징이고 네.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룰 리드 같은 경우도 네. 히피 세대의 상징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음악이 함의하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젊은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져오는 그런 어떤 어떤 쓰라림 약간 뭐라고 할까 상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맞아요? 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그 둔감해진 저에게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거는 아까 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취향의 책은 아니에요. 지금의 제 취향의 책은 아닌데 제가 한참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방황하던 시절의 느낌을 살리게 해준 책이라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근데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청춘의 감각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후피디님은 그걸 되게 강하게 느끼셨다고 해서 와 정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여기서 한 번도 그 청춘의 걸 느끼지 못했고 근데 왜 느끼셨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알겠어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이제 발표 나기 전에 친구랑 갔던 그 여행 얘기 너무 재밌었고 다른 여행들도 좀 있고 저는 오히려 그 옛날에 어릴 때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는 그 읽으면서 너무 좋았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지난번 그 한승태 작가님 어떤 동사의 멸종도 제가 어떤 한 장면 때문에 그 책 전체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책이 좋아졌어요. 뭐냐면 이 책에서는 169쪽에서 171쪽 사이에 있는
수피즘의 우화예요. 수피즘도 이제 그 이슬람 신비주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야기 하나를 전달을 하는데 다 읽어보셨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떤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이 모여서 바다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물이 사막을 만나서 절망을 하죠. 왜냐하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사막을 통과하는 순간 난 마르고 말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물이 변모하느냐. 이제 물의 일부는 죽고 물의 일부는 살고 이렇게 해서 변하는데 제가 여기는 갖고 오지 않았네요. 문장들에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저를 되게 오래 머물게 했는데 이 우화는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마 우리 인간들의 삶도 그럴지 몰라. 언젠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오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오는 인생이 겉으로는 무시무시하고 불행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과정을 거친 뒤에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늘 사는 게 무섭고 좀 도망가고 싶고 늘 내 앞에 놓인 것이 좋은 것보단 나쁜 게 많다고 생각하고 늘 약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무시무시하고 불행해 보일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제가 무서움이 많기 때문에 자주 만났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에서. 근데 그걸 지나고 나면 그게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저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 벽이 아니라 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 이야기를 저는 여기서 읽고서 되게 좀 안도감 같은 걸 좀 얻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이 너무 좋아져서 이 우화가 저는 사실 제일 좋았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저는 막 저를 엄청나게 이렇게 가슴 뛰게 한 건 사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기 옛날에 외할아버지 댁에 있었던 머슴이 돌아가신 이야기, 그런 일화, 혹은 최승자 선생님이 양철북이라는 책을 펼쳤는데 그 책이 본인이 대학교 시절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어떤 대학생 청년에게 그 감옥에 들어있던 청년에게 차입해 주었던 그래서 그것을 돌려받았을 때 그 양철북이라는 책 안에 남아있던 좀 메모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강렬한 장면들로 남아서 이 시인의 뭐 사유나 이런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저는 그런 일화들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이 되게 좀 선명하고 다채롭게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떠냐? 뻗을 대로 뻗어라. 네 팔자로 뻗어라. 어차피 한판 놀러 나왔으니까 신명 풀리는 대로 놀 수밖에. 신명 안 풀리면 안 놀 수밖에. 시연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되게 괴로워하시잖아요. 젊으셨을 때. 그래서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어머니의 죽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생각이 아예 바뀐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읽으면서 그냥 너무 이제 삶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든 살아내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으로 네,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예술가인가? 그 자신의 영혼을 막 그래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막.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천재. 네, 이분도 천재다. 시를 천재, 시천. 시천. 막 시대의 자신의, 천재. 네, 너무 극한 고통으로 죄송합니다. 그쵸. 남들을 되게 좀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이분이 느꼈을 고통 이런 걸 생각하면 약간 너무 좋다 이러기에도 약간
약간 죄스러운 기분? 아, 뭔지 네, 알겠어요. 예.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 시윤님 만족하시나요? 저, 오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쉬지 않고요. 결국 눈물을 흘리는구나. 네. 저는 호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책 안에서 이 선생님이 담고 계시고 어떤 생각하셨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저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를 제가 온전히 공감하면서 느끼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는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좀 더 와닿게 느꼈던 건 조금 더 어떤 실존적인 투쟁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과 세계가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이제 있으면서 느끼게 되었던 어떤 수현 씨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고통, 허무, 뭐 고독 그런 것들을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뜬구름처럼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들이 이거였구나 하고 좀 이렇게 모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한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안에서 말하자면 나는 애초에 내 인생을 눈치챘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떠들어댈 때에도 나는 믿지 않았다.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언제나 확실한 절망을 택했다. 그러나 애초에 나는 내가 백조라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나는 속으로 코웃음만 친다. 그리고 잡균 섞인 절망보다는 언제나 순도 높은 희망을 산다.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좋아했어요.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언제나 확실한 절망을 선택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그 확실한 절망을 선택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역설적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희망을 쥐기 위한 어떤 장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아서 그래. 산다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어느 시인이 말했듯 결국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발음해야만 한다. 맞아요. 저희가 되게 읽으면서 각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와닿았는지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다.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 네,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 안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책은 정말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책이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고. 제가 또 노래가 하나 네. 또 생각났거든요. 네. 근데 찾아봤어요 방금. 네.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어떤 청춘을 관통하는 가사라는 건 어느 시대에나 사실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버스커의 외로움 증폭 장치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가 그렇게 내가 또 어린 건지 모든 게 다 어려운 건지 쉽지가 않네요. 시계바늘 위로 올라가 초침으로 심장을 찔러서 톱니바퀴 안으로 들어가 태엽으로 시간을 돌리는 이란 가사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시계바늘 위로 올라가 초침으로 심장을 찔러서 톱니바퀴 안으로 들어가 태엽으로 시간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맞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그런 가사를 심지어 버스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식의 어떤 고통의 시간, 담금질의 시간 이런 것들이 뭐 저도 감히 최승자 시인이 겪었던 고통을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담배와 커피와 외로움과 가난과 그리고 목숨을 하루 종일 죽이면서 나는 그대로 살아있기로 한다. 빙글빙글 넉살 좋게 웃으면서 이대로 자꾸만 틀린 스텝을 밟으면서 이대로. 꼬리를 가볼까요? 가보죠. 시간이 많이 좋습니다. 됐으니까. 네. 그러면 어느 거부터 해볼까요?
약간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음. 시골살이에 시골살이.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시골살이. 해볼까요? 아니, 시골에 살아보고 싶어서 가져왔나요? 아니 그냥 제주도 가서 그냥 살고 이게 또- 싶으시다고 그냥. 하시니까 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또. 아, 아 있어요? 네, 네, 시은님이 여분이. 노래를 부르던데. 네, 맨날. 네. 맨날. 100번 들은 것 같아요. 제 꿈 근데 왜 시골에서 살고 싶은지가 좀 궁금해요. 저요? 네. 일단 저는 자연을 엄청 좋아하고요. 나랑 완전 다르구나. 편리함보다. 저는 생활에서 편리함은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좀 불편해도 돼요. 아, 저는 진짜 네. 나랑 완전 편리해야 되는데. 괜찮고 저는 진짜 저는 특히 바다를 정말 좋아해서 나는 완전 산을 좋아하는데 이거 하셔야 되죠, 옆에서. 아니에요, 산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그냥 뭐 멀뚱히 앉아서 뭐 저도 바다는 바다 좋아해요. 두세 시간도 볼 수 있고 이어인 호수. 두세 시간은 나는 진짜 호수 대단하네. 저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네.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잠깐 다녔는데 음. 이제 자전거 타고 갔다가 자전거 타고 집에 돌아올 때 바닷가에 들려서 그냥 이제 바다를 3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뭐 책도 읽고 그냥 바다 이렇게 보다가 저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바다를 3시간 볼 시간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렇죠. 거의 분초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살지 맞아. 않나요? 왜요? 수업 듣고 뭐 바쁘죠. 무슨 애들 만나고 아, 저 애들 안 미팅도 만났어요. 해야 되고 뭐 놀아야 되고 무슨 동아리 활동하고 그렇지 않나요? 아, 저도 애들 안 만나고. 아, 저 침대에 있었어요, 저는. 침대. 바다에서도 있고 침대에서도 있고 저 오피님이랑 저만 아니, 이렇게 전 그랬나 바쁘게 살았던 것 봐요. 같아요. 네, 지하철 한 10번 탔는데 하루에.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대학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더 소중했던 것도 있어요. 아, 네,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재밌었어요. 네. 근데 바다를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그러면 그런 게 좋다. 제주가 진짜 제주 저는 씨. 시골이지만 바다가 있는 시골이어야겠네요. 그래서 청양, 제주. 청양 이런 데는 안 되는 거네. 아, 기왕이면 바다가 충청, 있는 게 경상북도 청양군 이런데. 아니에요. 거기 충청북도입니다. 큰일 납니다. 경상북도라면. 네. 저 경북 출신이라. 네. 네, 아, 민감하네요. 청양군은 충청북도군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안 되겠네, 내륙이다. 네. 네, 그래서 바다가 있는 게 좋고 그래서 바다가 저는 있는 군산은 어때요, 그럼? 근데 전 제주를 좋아해요. 그럼 뭐 시골에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제주도에 살고 아, 싶은 거 근데 아니에요? 제주의 시골. 제주의 시골. 저는 제주시도 아니야. 네, 제주 저 의 서귀포시에 아니고. 서귀포시에 그러니까 중산간 어디 한적하고 사람 없는 곳에 들어가서 네, 그렇게 진짜 사람 없는 곳에서 근데 살고 어쨌든 싶고. 그 전속 생활이 끝나면은 가능은 하시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얘기했더니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안 된다고. 왜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아니, 그 일을 해야 녹음실이 되잖아. 다 서울에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겠다. 자체휴가. 그러면 어디라도 갈 수 있지. 네. 근데 가능하잖아요. 갈 수 있죠. 근데 7월에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할수 있죠. 너무 더울 때라 음.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너무 제주.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그걸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시골 살면서 시골 꽃집 살이. 하는 거. 꽃집을 한다고? 네, 저의 꿈. 그래서 제가 그 KBS 저기 취직을 알바. 아, 여기 꽃집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꽃집에서 놀라셨나요? 난 꽃집은 정말 생각조차 해본 진짜요? 적이 없고 시골 사는 거 저 안 좋아해요. 저는 벌레 안 나오는 시골이 저는 괜찮은데. 완전히 번화가가 좋아요. 인프라가 다 갖춰진. 뭐 그렇죠. 음. 번화가 제일 부자 번화가 제일 좋아요. 부자. 그래서 내가 아는 브랜드 많은 데가 좋아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마트, 노브랜드. 문명의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썩지 않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썩는 거 안 좋아. 숨 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최승자 책에 감동했다니 함께 기적 같은 아, 일이다. 진짜 선생님 대단하시다.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소개를 정말 좋은 책이다.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네. 시골살이. 시골살이. 주영님 혹시 꿈이 있으세요? 시골살이요? 나는 한 아니요. 달 살기는 꿈이 있는데. 네. 저는 당연히 한 달 살기 꿈이 살기 너무 하고 있는데.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제주에 살 수는 있어. 제주에서 아파트에 살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아파트 살면서 바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벌레가 너무 무서워서 벌레 한 마리라도 나오면 그 집을 버릴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제주에 살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시골살이 어려운 일이 벌레도 있어요, 사실. 아, 네. 저도 벌레를 참을 수가 없어요. 벌레를 근데 저희처럼 한 마리도 못 참는 사람이 있고 벌레는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있더라고요. 의외로 있어요. 뭐 성별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는 나의 민감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들어서 민감성이네요. 네. 그런 네. 수영님은 시골살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저도 딱 한 별로예요? 달 살기 정도는 한달 좋을 것 살기 정도? 같아요. 근데 저도 썩지 않는 게 좋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한 달 살기를 지방에서 해도 뭔가 이제 그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저는 혼자 틀어박혀 있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도시에서 혼자 있고 싶어요. 아, 우리 진짜 이 다르다. 진짜 너무 시골에서 같이 있고 싶으신 거고. 막 무슨 뭐 그쵸. 말잔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뜻이 통하는 시골에서 사람들이 좀 네?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좀 네, 있어야 취향이 아, 통하는 말벗도 사람들과 있고. 저는 독서 모임을 아. 주 2회는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시골살이를 하는 건 괜찮은데 혼자 중산간에서 시골살이는 저한테는 별로 시골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고립되고 있어요. 다시 눈물이. 한 열흘째 되면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시연님은 그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사람 없는데 네. 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사람을 대단히 싫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나는 싫어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호피디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보다 호피디님보단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그 침묵이 좋아요. 아. 전 그래서 집에서 TV도 안 틀어놓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침묵은 한 달 동안이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뭐 먹고 살기 위해 장도 보러 가고 하잖아요. 네. 전 그런 정도면 괜찮아요. 아. 장보러 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차 끌고 중산간에 살면 네, 차 끌고 어렵겠네요. 5일장에 내려가서 5일장에? 또 5일장이어야 돼? 그 5일장이 서귀포시에도 이마트 볼게 있는데. 많아요. 역시 장이 최고예요. 장이 최고예요. 네. 아, 진짜? 난 이마트 내가 좋아하는 가서 장은 간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네. 소리를 볼까요? 다른 거. 주영님, 네. 빈 배처럼 텅 비어. 소설인가요? 아니요, 이거 최승자 선생님의 아, 마지막에 나온 시집 시집이에요? 제목이에요. 근데 아, 제가 몰랐네. 이 시집을 갖고 온 이유가, 저는 사실은 이 선생님의 시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빈배처럼 텅비어를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이 시집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요. 이 책을 산 사연이 너무 특별한데 저한테 이거를 제가 2016년, 17년? 그때쯤 해방촌에 있는 저희 단골 서점인 고유서사에서 샀어요. 근데 이때 제가 고유서사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 신간에 편지를 써서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승자 시인의 이 빈배처럼 텅 비어 당시에 나왔던 신간의 책을 집었더니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책을 읽을 당신에게라고. 우와. 그래서 그 편지를 읽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이 읽고서 편지는 1970 아, 영국에서 시작돼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제가 있어요. 이 책을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트위터에도 한번 옛날에 올린 적이 있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편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빈배 같아져서 이 책을 사셨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이 뭔가 여기 아닌 저 너머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잘못 읽으면 생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시인은 계속 살아있고 살고 있고 그의 시를 읽는 저도 이걸 읽으시는 분도 살아있고 우째등동 살아있고 살아남아요. 시를 읽고 괜찮다 끝내지 말자 하는 시인의 말을 들으십시다. 빈배도 괜찮아요. 이런 갈색의 쪽지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너무 좋은 좋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여전히 당연히 간직하고 있고 이분을 이제 이 쪽지를 쓰신 분을 너무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트위터에 저는 이제 비공개로 글을 쓰는데 이 비공개 계정을 풀어가지고 공개 계정으로 수소문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여기서 샀는데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왠지 트위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트위터에 책 읽는 사람들 많으니까. 궁금해서 혹시 쓰신 분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 고요서사라는 저희 단골 서점에서 아마 조만간 또 이런 책 안에 거기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편지를 써놓는 비밀 편지를 쓰는 그런 이벤트를 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서점 사장님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대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들으신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같이 동네 책방이라는 꼬리를 가져온 이유도 이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저는 동네 책방뿐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경험을 이런 경험이 과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별것 아닌 경험인가 생각하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라는 말은 좀 상투적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쪽지를 쓰신 분이 한 말처럼 우째등동 살아있고 살아남고 또 빈배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마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게 저는 이 책방들의 역할 덕분이었고 그래서 동네 책방을 많이 이용하자는 캠페인성 말이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권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오일장처럼 단골 동네 책방을 저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책을 많이 사시는 분이라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꼬리를 갖고 왔습니다. 재밌네요. 저런 네. 너무 낭만적이에요. 네.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고유서사를 영업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여기서 저는 얻은 그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강 작가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게 어떤 행사였냐면 그 5.18 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이 5월 18일 시작해서 아마 28일인가 27일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점에 단골이 된 이유도 2017년인가 아마 그때쯤에 그 5.18부터 5월 28일까지 열흘 동안 그 사장님이 소년이 온다라는 그 한강 작가님의 5.18에 대한 그 소설이죠. 그 전문을 윤독하는 그러니까 그냥 매일 모여서 시간 된 사람 모여서 1시간 반씩 읽읍시다 라고 해서 그 행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읽으면서 같이 많이 울었고 그걸 그냥 돌아가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읽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열흘 저녁 동안 했고 마지막 날에 한강 작가님이 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저희 모두 다 놀랐고 작가님이 중간에 들어오셔서 아마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낭독을 했나? 그래서 저희가 그 장편 소설이니까 한 300페이지짜리인가요? 그걸 한 3번 반 정도 낭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저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뒤늦게 문학을 하려고 대학원에 갔을 때도 자기소개서 저는 그 경험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은 정말로 동네 책방에서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인생책이 될 만한 책들도 거기에 꽂혀있는 서가에서 많이 만났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약간 사명감처럼 이런 내가 사랑하는 책방들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굳이 책을 늘 구입을 해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카페 가서 커피 3잔 마시고 오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하는데 막 뭐 같이 합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그 가치를 좀 아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엄청나게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도 어서 커서 아름답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다. 슬픈 사랑을 해보리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어릴 적의 그 결심은 후에 실제적인 결실을 거두어 나는 첫사랑에 훌륭하게 실패했다. 네. 무거워졌네요. 네. 네. 그러면 오피디님 꼬리는 아까 저 꼬리 많이 해서 윌리엄 블레이커 C.S. 루이스로 가볼까요? 예. 이거는 네. 뭐 좀 긴데 짧게 그냥 네, 얘기를 하면 그 수록되어 있는 그 글 중에 명의를 기억하세요? 맹의? 네네네. 맹이 알죠? 기억나세요? 예, 기억해요. 네. 네네. 그 순수해 네. 했던 네. 선생님이 그 어릴 때 그 맹이 친구분이 에피소드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 네. 에피소드인데 그걸 읽고 그 순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에
들었다가 그 윌리엄 블레이크와 C.S. 루이스가 각각 어떤 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네, 조금 다르지만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 자기가 냈던 그 시집이 순수의 노래라는 시집과 경험의 노래라는 시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각각에서 이제 순수라는 것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을 각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퓨어한 것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을 꼭 나쁘게 어떤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이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C.S. 루이스는 뭐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지의 제왕 맞죠? 아니요, 반지의 제왕은 J.R. 톨킨. 톨킨,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나니아 연대기 제일 유명하죠. 네. 네, 또 그거 말고도 뭐 기독교 서적도 많이 쓰죠. 엄청 많죠. 근데 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이분. 맞아요. 맞죠? 네, 그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되게 많이 쓰셨고 순전한 기독교도 이분이에요. 순전한 기독교도 이분이에요. 오. 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랑 조금 다르게 순진과 순수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뭐가 다르냐? 순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 근데 순수는 이제 악이 무엇인지 아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경험.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하는 그런 경험을 아는 상태, 경험한 상태. 하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을 선택하는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 그러니까 순진보다 순수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런 순수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또 마침 다윈령의 악의 기원이 맞아요. 떠오르면서 순수한. 네, 마침 또 맨 마지막에 다윈은 그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악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지난주랑 굉장히 엮이는 게 많구나.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도달해야 되는 경지는 순수겠구나. 순진이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겹쳐서.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 31쪽에 제가 다인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31쪽의 중간인데 한 시대 전체가 혹은 한 집단 전체가 그러한 고착되고 경직된 가치 체계를 내세우고 그것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혹은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나 문화작품 속에서도 이따금 보게 된다. 맞아요. 다윈령의 악의 기원에서 저희가 그 비극을 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다윈령인데? 라고 생각해서 써놨어요. 네. 정말 최순호 선생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신 것 어떻게 같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아우르셨지? 네, 선생님 건강하세요. 진짜 오래오래 우리 곁에. 네. 아무튼 꼬리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하고 그럼 질문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게 뭐예요? 당신이 코 박고 싶은 꿈은? 나 코를 박는다고요? 나 이 부분 너무 웃겨서 나도 적어놨어요. 그쵸. 코 박는 게 뭐예요? 수연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부분을? 어디 여기가 그게 있나? 83페이지. 이 표현이 저도 웃겨서 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여행을 되게 즐기시고 활동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최승자 선생님과는 성격이 너무 다르신데 그게 권유를 하는 거죠. 친구니까 같이 여행 가자. 근데 매번 알겠어 하시고 이제 결국 가시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절을 할 때마다 이제 둘러대셨겠죠. 근데 이제 뭐 둘러댔지만 사실은 그냥 귀찮아서 안 가신 건데 이 친구도 이제 계속 권유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화난 목소리로 이번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그럴싸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 얼결에 둘러댄 나의 대답은 여행하는 것보다는 여행을 꿈꾸는 게 더 좋잖아 였다. 친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에잇 꿈에다 코를 쳐박고 죽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니까 코를 쳐박고 죽고 싶은 꿈이 있냐고요? 그런 게 있으신가? 저는 아까 말했던 제주도에서 꽃집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꿈꾸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꽃집을 실제로 하는 것보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정말 제주도 가서 꽃집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거는 꿈 꿨을 때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그치. 생각도 제 마음속에 장사 안 있어요. 되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을까 궁금해서. 너무 웃겨. 근데 저는 성취 중독자라 그냥
다 실행하는 게 좋은데. 네. 있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수연님은요? 저요? 아, 저도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인 사람인지. 네, 저도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돈 될 벌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아, 있고. 네. 치킨 그런 먹고. 느낌이네요. 네.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우리 모두 꿈이 없는. 아니, 뭐 아니, 저는 실현할 재밌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네, 들어보고 코박고 있지 싶네요. 않고 실현할 코박고 있지 거여가지고. 않는다. 네. 코박고 네. 있는 꿈. 너무 웃겨, 여기. 없으면은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각자가 속한 세대는 어떤 세대고 특징은 어떤가? 이 이거 세대 뭐 얘기를 제가 하고 비트 싶어 세대, 하셔서 네.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히피 세대, 비트 세대, 뭐 X 세대 이런 얘기인데 X 세대의 캐치프레이즈는 저는 X 세대라고 네. 생각되거든요. 근데 X 세대가 보니까 제가 이거 논문을 뽑아왔는데 갖고 오셨네요.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부터 1980년대생 정도를 지칭을 하는데 X세대라는 세대명 자체는 캐나다 작가인 더글러스 커플랜드라는 사람이 1991년에 소설을 썼대요. 소설 제목이 X세대예요. X제네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건데 X세대를 얘기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전부 경험한 세대. 그리고 뭐 지금 하는 얘기는 낭만의 세대 같은 거죠, 약간. 그러니까 뭐 X세대를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게 뭔가 나는 나야 뭐 이런 거 난나야 그거 무슨 카피였는데. 카피였죠. 네. 나는 나야 뭐 이런 게 아마 유승준. X세대의 중요한 카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성을 강조하는 공이루비 시대. 노래에 나오는 네. 약간 그런 신인류의 사랑 같은 신인류의 사랑 그들이 같은 것도. X세대의 사랑인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 공이로비가 X세대 대표하는 그룹이니까 사실. 근데 그때 막 어른들이 막 엄청 버릇없다고 막 그 X세대한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버릇 있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50살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발랄하던 그 사람들이 버릇 지금 엄청 있어요. 그 사람. 네. 아, 웃겨. 그러니까 되게 약간 사회의 기둥들이 돼가지고 지금 네. 잘 떠받치고 있어. 맞아요. 네. 저는 밀레니얼 세대인가요? 제가 2000학번이 밀레니얼 세대인가? 하여튼 뭐, 네. 그러니까 밀레니엄 MZ 세대가 세대가 M가 81년부터 96년까지가 네. 음. 근데 잘 모르겠네. 무슨 세대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네. 저도 밀레니엄 세대라서 그럼 이제 뭐 그 특징이 있는데 네. 1번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조세. 아. 뭐 삐삐 시티폰을 구경하다가 성인이 돼서 스마트폰을 만난 세대. 그리고 나가 중심이 된 가치관, 경제적 풍요와 결핍 사이의 모순. 금융위기를 저희가 약간 맞아. 성장하면서 금융위기. 겪었다 보니까 맞아. 그런 게 있었고 어. 네, 공정성과 투명성의 민감, 어. 수평적 문화 이런 것들. 그 약간 좋은 것 같은데요. 버릇없는 그런 얘기 안 나오네요. 괜찮은 것 그러게요. 같은데? 근데 반면 수연님은 Z세대. Z세대잖아요. 네. 저는, 제가 뭐, 제 또래 이외의 사람들이랑 막 교류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침대 누워있느라. 또래랑도 교류를 안 하는데. 네. 그게 Z세대의 특징인가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어떻게, 나 빼고 Z세대 다 잘 놀던데. 어떡하죠? 근데 그 젠지라고 하는 게 Z세대죠. 맞아요. 네.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 젠지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네레이션 G니까. 네. 아. 젠지인 그 것 같은데. 몇 학번인지 17학번. 17학번이요? 와 진짜. 진짜 엄청난 차이가 17학번. 나는구나. 17학번 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랑 같이 얘기할 사람이 아니네. 진짜. 아저씨 저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저 그런 적 슬프네요. 없잖아요. 저 대학원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세대 구분을 제가 굳이 얘기한 것은 그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괴를 같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세대 구분이라는 것이 뭔가 역사 사회적 혹은 뭐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뭐 디지털적인 뭐 네. 무슨 혁명,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를 가르는 게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뭐 월남전 같은 게 그런 네. 큰 에포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대라는 그런 이 얘기를 시우 씨랑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 사회라는 껍질과 그 제도와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숙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 껍질과 제도와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에는 또 내 삶과 내가 행동해야 되는 가치나 방향성을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맞아요. 뭐 정말 월남전과 같은 정말 너무나 극도의 어떤 삶이 죽음이 달리는 사건도 세상에는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뭐 삐삐가 출연했다라든지 뭐 무슨 인터넷이 생겼다.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계선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내가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형성이나 방향성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비트세대, 근데 네네. PP 이런 걸 좀 네. 이해하게 됐고. 저도 어떤 개인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영향을 받게 된 특히 맞아요, 청년 맞아요. 세대는 생각해 보면 진짜 저희 2000학번인데 저희는 그 한 00학번. 번도 같이 예, 뭐 빵빵학번 이랬고 뭐 02학번, 52학번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아 정말 옛날이다. 근데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학부자를 했었거든요. 그 대학 신문을 이제 매주 만드는데 메이데이가 엄청 중요해서 노동절이 노동절. 그때 그래서 이 메이데이를 일면 탑으로 올리냐 마느냐를 두고 저희 되게 논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메이데이 그 전에 430이라는 이제 그 전야제 이런 게 당연히 일면 탑이지라고 선배들은 이제 그렇게 싫었던 세대인데 저희는 아니 이게 왜 학내 뉴스가 아닌데 왜 메이데이 집회가 일면 탑으로 가야 합니까? 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세대고 어떤 뭐 운동권 그런 분위기도 거대 담론이 아니라 그쵸,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등록금 투쟁을 제일 열심히 등투. 했던 네네네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조차 안 하는데 그래서 저의 가치관도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영향을 받았었고 그러면 이제 뭐 학내 이슈냐 아니면 청년 이슈가 그 이후로 계속 바뀌었죠. 사실은 뭐 2010년대에는 사실 페미니즘 이슈가 되게 드러났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대 안에서 영향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고받고, 그게 저를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형성해 왔던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 시대를 그렇게 제일 많이 반영했던 것이 문학 작품인 가능성이 되게 굉장히 맞아요. 크고. 그것도 맞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코로나 시절을 보냈던 그때 대학생들은 또 어떻게 자신의 맞아요. 시대를 인식하고 있을지가 무슨 20학번, 21학번 이런 사람들. 그 4학년 때였나요? 네, 그러면 저 시간이? 4학년 때였는데 그때 거의 모든 수업 줌으로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직접 어쨌든 만나야만 하는 대면이. 그런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소통이 막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학교를 다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제 개인적으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학교 생활을 되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흠뻑 빠져서 하는 느낌이 아니게 된 첫 세대일 것 조금 같아요. 그런 네. 느낌이 맞아요. 그냥 수업 듣고 집에 가고 뭐 술 마실 사람끼리 술 마시고 근데 9시에 집에 가고 4명 이상 못 모이고 그런 예, 거잖아요. 예, 네. 네 아. 뭔가 그리고 어떤 그런 대학생들이 뭐 가지는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청년 세대 시대 정신 같은 그런 게 거 뭔지 잘 저 모르겠다는 잘 말씀이신 모르겠어요. 거죠? 네. 아. 그냥 학점 잘 받아서 좋은데 취직하고 예, 뭐 그런 느낌?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좀 되게 인상적인 일화를 들었는데 뭐 길어지지만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을 다녀요. 저 비슷한 또래인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가 뭐 대학원 수업 중에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AI 시대인데 자기는 미래에 결국 그래서 인간이 하는 서비스만이 고급 그걸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저희가 어제 밥을 먹고 어떤 카페에 갔는데 저희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하지 않고 일단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그러면 메뉴판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카페 너무 오랜만에 가본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그 주인장이 오셔가지고 메뉴판을 주시고 저희가 고른 다음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서비스를 받고 이제 잔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다 이런 서비스 인간이 이렇게 해주는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요즘 20대들은 그걸 오히려 불편해해요. 그거 하나도 고급 서비스라고 생각 안 해요. 라고 했대요. 그래 친구가 설마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엄청난 파인다이닝 가서도 그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렇대요. 요즘 애들은. 그러면서 거기에 20대 학생들이 같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했대요. 키오스크가 좋냐 고급 레스토랑에서.
인간이 서비스 해주는 게 좋냐.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조금 슬프다. 이게 근데 과연 슬픈 건지 안 슬픈 건지도 모르겠고 아 정말 우리는 같은 세대에 사는데 정말 다른 어떤 감각이나 사고 체계를 공유하고 있구나. 그걸 경험이 부족해서 또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네. 뭐 그들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죠. 그냥 굳이 막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뭐 드시겠냐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골라가지고 누르는 게 훨씬 더 편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러한 서비스나 이렇게 인간끼리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네. 정이나 뭐 이런 거를 못 느껴봐서 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네. 근데 그걸 느껴볼 이제 기회조차 없지 않을까요? 갑자기 또 이상한 주제로 빠졌네요. 최승자 선생님 얘기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정리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네. 아, 오늘 그래서 최승자 네, 선생님의 네.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아, 네네, 여러 얘기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라는 산문집을 가지고 저희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네. 네, 오늘 정말 울지 웃으면서 않았어요? 네, 오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가서 이제 되겠다. 기쁨의 눈물과 좀 함께 촉촉해졌는데. 네, 잠에 네. 들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고 저희 다음 책은 어떤 책이죠? 아, 네. 그 김혜란 작가님의 작년에 나온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인데요. 제가 호스트고 김혜란 작가님 최근에 그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와서 맞아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진 않았으나. 그래서 저희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온 김혜란 작가님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